보통 우리가 그 아주 낯선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요. 아주 명확한 선이 하나 그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고정된 지도 위에 있으니까 편안하죠. 맞아요. 여기서 우회전, 그리고 뭐 500m 앞에서 좌회전. 내 위치가 지금 어디고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아니까 거기서 오는 굉장히 큰 안도감이 있거든요. 네, 그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정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새로운 세계로 딱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누군가 제 내비게이션을 그냥 창밖으로 휙 던져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꽤 강렬한 비유네요. 진짜로요. 막 빛의 속도로 지형 자체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대한 정글 한가운데서 지도도 없이 그냥 나침반 하나만 달랑 제 손에 쥐어준 느낌이랄까요? 아주 생생한 감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2030년 그 AI 특이점이라는 아주 낯선 지형이 우리에게 던지는 막막함의 진짜 실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지적 호기심을 안고 매일 성장을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오늘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순히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혹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AI 툴이 나왔냐, 이런 얄팍한 표면적인 스킬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며칠이면 또 바뀌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그 AI 특이점 시대가 왔을 때 생물학적 인간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조직 안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 근본적인 생존 공식을 오늘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입니다. 자료를 보면 2030년 이전에 AI가 인간 지능을 완벽히 추월할 거라는 예측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숫자 2030년 너무 코앞이라서 전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피부로 확 느껴지는 위협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스들을 보면 디지털 지능과 생물학적 지능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아, 디지털과 생물학적이요? 네. 핵심은 결국 학습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도입니다. 디지털 지능, 그러니까 AI는 전이학습이랑 글로벌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퀀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그 전이학습이라는 말이 문서에 계속 자주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길래 그렇게 무서운 속도가 난다는 건가요? 아주 쉽게 한번 상상해보죠. 청취자님이 지금 운전을 처음 배운다고 가정해보세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막 눈이 오는 날 미끄러져 보기도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근육의 기억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그렇죠. 몸으로 때우면서 배우는 거죠. 범퍼도 몇 번 긁어먹으면서요. 맞습니다. 이건 바로 생물학적 지능의 가장 큰 특징인 신체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자율주행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안에? 단 몇 초 만에요? 네, 몇 초 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차량 네트워크에 그 가중치를 복사해서 그대로 덮어 씌워버려요. 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눈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도 그냥 캐나다 차가 방금 겪은 그 눈길 대처법을 100% 똑같이 구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1000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면서 배워야 할 분량의 지식이 있다면 AI는 그 병렬 연산을 통해서 단 3일, 단 3일 만에 압축해서 습득해버립니다. 3일이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네요. 반면에 인간은 비언어적인 감각도 느껴야 하고 자율신경계가 조율되는 그 물리적 신체의 한계에 반단이 묶여있죠. 애초에 이건 뭐 속도전에서는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네요. 근데 그 압도적인 연산력이 기업 조직에 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변화? 그게 바로 문서에 등장한 네오랩 사례잖아요. 저 진짜 이 부분 읽을 때 약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네오랩은 다가올 미래의 조직이 어떻게 해체되고 또 재구성되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 하려면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필연적으로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의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부서 간 조율도 해야 하고 보고 체계도 거치고 그 관리에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요. 네, 맨날 회의하고 결제받고 하느라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런데 네오랩은 고작 12명, 딱 12명 남짓한 연구진으로 수백 명 규모의 거대 기업이 낼 법한 성과를 단숨에 내버립니다. 아니 12명이요. 도대체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합니까? 뭐 각자 밤을 꼬박 새우고 쌍코피 흘리면서 24시간 일하는 건 아닐 테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기술이 바로 이사라 모델 같은 에이전트 통신망 기술입니다. 잠깐만요. 에이전트 통신망이요? 그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 창 여러 개 막 띄워놓고 쓰는 거 그거랑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AI한테 야 이거 코드 짜줘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고 또 에러가 나면 다시 인간이 이거 에러 났어 다시 고쳐줘 이렇게 해야 했죠? 네, 저도 맨날 그렇게 씁니다. 결국 인간이 중간에 꼭 껴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중간에서 속도를 깎아먹는 병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통신망에서는 AI 에이전트들끼리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AI끼리요? 네, 기획자 AI, 개발자 AI, 테스터 AI가 자기들끼리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진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간 연구자가 그냥 이런 목적의 앱을 만들어 하고 큰 방향만 툭 던져주면 기획자 AI가 알아서 구조를 쫙 짜서 개발자 AI한테 넘깁니다. 와, 그럼 개발자 AI가 코드를 미친 듯이 짜고 그 순간 테스터 AI가 실시간으로 버그를 다 잡아내서 다시 개발자한테 피드백을 줘요. 인간이 밤에 자는 동안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이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완벽한 결과물을 다음날 아침에 딱 내놓는 거죠. 와, 그러니까 마치 나 혼자서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하는 완벽한 복제 인간 전문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AI가 기획, 분석, 코딩 같은 그런 실무의 70%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해버리면 남은 생물학적 인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도대체 조직에서 뭘 해야 하는 거죠? 아주 뼈아픈 질문이죠. 그냥 뒤로 쓱 물러나서 구경만 하다가 마지막에 승인 버튼이나 하나 딱딱 누르면 끝나는 건가요?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지휘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문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소스에서는 이렇게 70%가 자동화된 세계에서 살아남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재상을 애잘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애잘직이요? 단어가 입에 착 붙고 재밌네요. AI를 잘 부리는 직장인, 뭐 이런 뜻인가요? 의미상으로는 꽤 비슷합니다만 사실 조금 더 주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유튜브 영상을 막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사용자가 아니고요. 네.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액티브 에이전트라는 뜻입니다. 소스에서 아주 절묘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 바로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관계예요. 아, 왓슨 박사가 AI고 우리가 셜록 홈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나중에는 왓슨 박사가 홈즈보다 계산도 훨씬 빠르고 뭐 정보 검색도 수천 배는 더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홈즈의 자리가 완전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왓슨이 전 세계의 모든 증거를 단 1초 만에 싹 다 수집해 올 수는 있겠죠. 네, 속도는 못 이기니까요. 하지만 그 어지럽게 흩어진 증거들 사이에서 이 범행의 진짜 동기를 읽어내고 이건 단순 강도가 아니라 치정극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그 결단. 그건 오직 홈즈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 의미와 결단. 네. 그래서 애잘직은 AI를 마치 내몽의 일부이자 수족 같은 두 번째 뇌, 즉 켄타우로스 모델로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의미를 독점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방향성과 의미의 독점. 표현이 너무 좋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님이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해서 이 셜록 홈즈 같은 애잘직이 딱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문서에 보니까 10년 커리어 로드맵이 나오던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의문이셨죠? 아니, 특이점이 2030년,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4년도 채 안 남았다고 엄청 강조하면서 어떻게 10년짜리 장기 로드맵을 세울 수 있죠? AI 기술은 진짜 과장 안 보태고 3일마다 세상 지식을 갈아치우는데 10년 계획이라는 게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심전 로드맵은 뭐 어떤 코딩 언어를 3년 차에 배우고 특정 AI 툴을 5년 차에 마스터하라. 이런 기술적인 스킬 트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스킬 중심이 아니라고요? 네, 기술은 당연히 미친 듯이 계속 바뀌겠죠. 이 로드맵의 핵심은 AI를 대하는 인간의 시야와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할의 진화. 저는 AI 기반 실무 다동화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계적으로 하는 반복 업무들 있잖아요. 엑셀 정리, 회의록 요약, 이런 실무의 70%를 AI한테 완벽하게 위임하는 법을 내 몸에 체화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어떻게든 물리적인 시간을 일단 억지로라도 확보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냥 커피 마시고 유튜브 보며 노는 게 아니라요. 그 텅 빈 확보된 시간으로 내 업무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야를 탁 틔우는 겁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요. 그리고 4년 차에서 6년 차가 되면 드디어 AI 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지휘자 같은 건가요? 네, 나 개인의 업무 효율을 넘어서는 단계죠. 부서와 부서 간의 정보 흐름에 존재하는 꽉 막힌 병목 현상을 찾아내고 그걸 AI를 통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조직의 연결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 혼자 일 잘하는 1인분 하는 사람에서 팀 전체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구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7년 차에서 10년 차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AI 파워드 아키텍트입니다. 단순히 조직 내의 프로세스 몇 개 고치는 걸 넘어서요. 시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혁신하고 산업 생태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야말로 중추적인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거죠. 남이 만든 룰을 따르는 자에서 판 자체를 까는 룰을 세우는 자로 진화한다. 진짜 멋진 로드맵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는 방금 이 로드맵을 쫙 들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잠깐만. 모두가 다 생태계를 설계하는 아키텍트,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관리자나 경영자가 되어야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가? 나는 남을 막 이끌고 관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전문 분야 하나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게 훨씬 더 행복한데. 아,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다 리더가 될 순 없잖아요.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서 막 조직 전체를 설계하고 싶어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바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이 문서에서는 에드가 사인의 8가지 커리어 앵커라는 개념을 아주 비중 있게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커리어 앵커, 직역하면 직업의 닷이네요. 배를 고정하는 닷. 맞습니다. 배가 그 거센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닷처럼 직업을 선택하거나 커리어를 쌓아나갈 때 개인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핵심 가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핵심 가치요? 에드가 사인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내린 이 닻이 완전히 다르다고 봤어요. 어떤 사람은 관리자가 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오직 자신만의 기술을 장인처럼 마스터하는 전문 역량이 자기 삶에 닫힌 거예요. 아, 장인정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꽉 막힌 조직의 규칙에 얽매이는 걸 못 견뎌하는 자율 혹은 독립이 닫힌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치는 라이프 스타일, 혹은 아무도 못 푸는 난제를 푸는 순수 도전이 닫히되기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내 자질구레한 실무의 70%를 덜어주면 남는 30%의 시간에 무조건 거창한 아키텍트가 되려고 발버둥칠 게 아니라요. 내 앵커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내가 전문 역량에 탁친 사람이라면 그 남는 시간 동안 내 기술의 깊이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날카롭고 뾰족하게 벼리면 되는 거고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AI로 인해서 우리 일의 처리 속도가 정말 급대화되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나는 진짜로 뭘 원하는 사람인가 이걸 아는 자기 객관화가 커리어 생존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진짜 공감되네요. 내 차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페라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레이싱 트랙을 뱅뱅 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빠른 차를 타고 아주 조용한 숲속으로 갈지 아니면 탁 트인 해변으로 달릴지는 오직 운전석에 앉은 나의 가치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와, 그 페라리 비유 너무 좋습니다. 확 와닿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가치를 쫙 정하고 나만의 닻을 깊게 내린다고 해도요. 네. 막 단 며칠 만에 천년의 지식을 막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그 거대한 AI 데이터베이스 앞에 딱 서면 솔직히 한낱 생물학적 인간인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인간 고유의 가치라는 게 이 시대에 진짜 있긴 한 걸까요? 만약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팩트를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가, 이 정보량으로 AI와 경쟁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영원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렇죠. 메모리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아주 놀랍고 깊이 있는 철학적 관점 하나를 쓱 제시하면서 인간만의 진짜 무기를 재정의합니다.
현상학적 관점이요? 네, 장폴 사르트르와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철학을 빌려오는 대목이죠. 아니 잠깐만요. 최첨단 AI 뭐 특이점 생존 전략을 막 숨가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르트르요?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업 현장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얘기 맞나요? 아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실용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AI의 본질이 뭔가요? 데이터 덩어리. 네, 철저하게 괄호의 데이터, 즉 이미 발생한 정보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꽉 차 있죠. 모르는 게 없잖아요. AI의 세계에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꽉 찬 full 상태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을 가리켜서 비어있음, 즉 무, 보이드라고 정의했습니다. 비어 있다고요? 텅 빈 깡통이라는 뜻인가요? 뭔가 결핍처럼 들리는데요. 오히려 약점 아닌가요? 맞아요. 일종의 강력한 결핍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바로 이 결핍을 인간이 가진 엄청난 축복이자 구조적 개방성이라고 봤습니다. 구조적 개방성? 이미 물이 꽉 찬 잔에는 새로운 물을 더 부을 수가 없잖아요. 넘쳐버리죠. 하지만 인간은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고 욕망하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죠. 네,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AI한테 내년도 신제품 마케팅 전략을 짜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AI는 과거 10년치 성공 사례랑 시장 데이터를 아주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런 답을 냅니다. 기존 고객층인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꽉 찬 정답을 내놓겠죠? 뭐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보고서겠네요. 그런데 인간 CEO가 그 완벽한 보고서를 딱 보고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난 그거 너무 지루해. 실패할 확률이 90%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10대 알파 세대 시장으로 다이빙하고 싶어.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단 말이야. 와, AI가 그 말을 들으면 진짜 비합리적이고 미친 짓이라고 에러를 띄우겠네요. 그겁니다. 그 비합리적인 갈망. 과거의 꽉 찬 데이터를 단숨에 끊어내고 미래를 완전히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꺾어버리는 그 엄청난 힘. 그게 바로 인간의 비어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AI는 목적 자체를 스스로 생성하지는 못해요. 욕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결핍된 빈 공간이야말로 데이터에 절대 종속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내는 유일한 창조의 작업 공간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결국 과거를 아주 잘게 쪼개서 예쁘게 다시 맞춘 과거의 최선일 뿐인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미래라는 진짜 백지를 확 열어젖히는 건 오직 이 결핍을 가진 인간만의 고유한 권리라는 뜻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료 중에 이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아주 시적인 메타포가 하나 있었어요.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저 이거 처음 읽고 무슨 문학작품 잘못 섞여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서도회의 유명한 문구를 인용한 부분이죠. 사실 이 이중렌즈 비유야말로 우리가 AI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좀 풀어주시죠. 여기서 햇볕의 체계는 액션, 즉 행동과 육체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직접 몸 밖으로 나가서 뜨거운 햇볕 아래 땀 뻘뻘 흘리며 몸으로 부딪히고 검증해서 만들어낸 아주 객관적이고 명료한 사실들의 세계.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아, 땀 흘려 얻은 팩트. 그럼 달빛의 체계는 뭡니까? 몸으로 다 겪어서 팩트를 얻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달빛은 미닝, 즉 의미와 해석의 영역입니다. 햇볕 아래서 온몸으로 겪은 그 거친 경험들을 밤이 되어서 조용히 달빛 아래서 돌아보며 사후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돌아본다고요? 내가 낮에 겪은 그 뼈아픈 실패가 도대체 내 커리어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을까? 거기에 상상력을 더하고 정서적으로 공명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이죠. 아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아까 그 차가웠던 역사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뜨거운 신화로 승화되는 겁니다. 메를로 퐁티가 말한 것처럼 세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반쯤만 주어지고 나머지 빈 반쪽은 우리의 몸과 의식이 채워 넣는 구조인 거죠.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이 햇볕과 달빛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제가 당장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나 성과를 측정받는 방식이
완전히 뿌리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셨죠?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의 직장 문화는 철저하게 이 햇볕 KPI만 따졌잖아요. 얼마나 일을 빠르게 했어, 얼마나 팩트가 정확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숫자를 뽑아냈어? 이런 것들이요. 성과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이 햇볕의 영역, 즉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이제 앞으로 AI가 압도적으로 진짜 인간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잘할 거란 말이죠. 제 햇볕 KPI는 제가 굳이 노력 안 해도 AI가 무한대로 쫙 끌어올려줄 겁니다. 정확합니다. 팩트 수집과 연산 속도의 한계치는 이미 AI가 다 극복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조직에 남아있는 인간인 저의 진짜 가치는 그 AI가 뽑아낸 차가운 데이터에 인간의 서사를 쫙 입혀서 동료를 설득하고 또 소비자가 공감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달빛 KPI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하고 화려한 사업 계획서를 써줘도 내가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기획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요. 와, 대단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방금 들으시면서 확 느끼셨겠지만 문서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햇볕과 달빛,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무조건 곱하기의 관계라는 겁니다. 곱하기요? 네, AI가 뽑아낸 햇볕 KPI가 아무리 100점, 아니 1000점, 만점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의미와 공감을 부여하는 인간의 달빛 KPI가 만약 0이라면 아, 0. 네, 그 곱하기의 최종 성과는 결국 0이 되어서 완전히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경험이나 고뇌가 싹 거세된 채로 그냥 편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AI만 딸깍딸깍 돌려서 얻은 지식은 공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와, 이 곱하기라는 말이 진짜 가슴에 확 꽂히네요. 아무리 성능이 미친 듯이 좋은 슈퍼카 엔진, 그러니까 AI가 있어도 타이어,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땅에 착 닿아 있지 않으면 그냥 공회전만 시끄럽게 하다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철학과 비유를 쫙 아우르는 오늘의 최종 결론. 소스에서 도출해낸 AI 시대의 생존 공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죠. 전문가는 공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등골이 서늘한 수학 공식입니다. 생존력은 내면 깊이 곱하기 가치 정렬도, 그리고 이것을 AI 의존도로 나눈 값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존력은 내면 깊이 곱하기 가치 정렬도 나누기 AI 의존도. 네, 이 공식은 AI 특이점 시대에 인간의 리더십이 다른 건 다 내주더라도 절대 내주면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보존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단 분자의 내면 깊이와 가치 정렬도가 있네요. 이거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이 분자에 있는 두 가지 요소는 아까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한 달빛 KPI의 핵심 동력입니다. 먼저 내면 깊이. 이건 단순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스킬 그런 게 아닙니다. 스킬이 아니다. AI가 끝없이 쏟아내는 그 1차원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몰되지 않고 현상의 본질을 탁 꿰뚫어보는 인지적인 명료성, 그리고 결과에 대해 내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결단력에 이르기까지 내면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는 5단계 방어선, 즉 정신적 두께를 뜻합니다. 아, AI가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딱 줬을 때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줏대군요. 맞습니다. 그럼 그 옆에 곱해지는 가치 정렬도는 아까 이야기했던 에드가 샤인의 커리어 앵커, 그거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완벽히 연결됩니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나만의 존재 목적, 그 앵커와 지금 내가 회사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 일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치를 끝없이 증폭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분자에 있는 것들도 좋지만 분모가 진짜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걸 나누는 분모가 바로 AI 의존도입니다. 네, 이 공식의 진짜 킬링 포인트가 바로 거기 있죠. 가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 내면의 깊이가 막 바다처럼 깊고 가치 정렬이 100%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막상 이럴 때는 귀찮다고 AI가 써준 기획서를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고 AI가 짜준 코드를 검증도 없이 바로 서버에 올려서 돌려버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AI 의존도가 무한대로 확 커지면서 분모가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배웠지만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분자가 아무리 커도 결과값, 즉 나의 전체 생존력은
영에 수렴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아주 치명적인 경고죠. 기술이 주는 그 달콤한 편리함에 푹 취해서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결단까지 전부 AI한테 외주를 줘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주체적인 의미도 창출하지 못하고 조직에서 조용히 증발해버릴 겁니다. 와, 그럼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같은 것도 혹시 문서에 나와 있나요? 이 무서운 의존도를 낮추려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무기로 제시된 것이 바로 게다, 즉 게다 프레임워크입니다. 게다요? GEDA? 이거 약자인가요? 네, 세 가지 강력한 무기의 앞글자입니다. 첫째, G, 생성형 사고, 제너레이티브 생성입니다. 제너레이티브 싱킹? AI가 1초 만에 딱 내놓은 첫 번째 답, 그 흔한 정답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전혀 이질적인 아이디어들을 막 충돌시켜서 나만의 독창적인 통찰을 직접 생성해내는 태도입니다. 아, 첫 번째 답은 그냥 버려라. 그 다음은요? 두 번째, D, 디자인 싱킹입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돈을 내니까요. AI는 엑셀 데이터나 숫자는 기가 막히게 읽어내지만 현장에 있는 고객의 짜증이나 숨겨진 눈물 같은 건 절대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의 극단적인 공감 능력으로 진짜 사람이 겪는 문제를 깊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마지막 A는 당연히 에자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AI 프롬프트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신에요. 일단 짧게라도 바로 실행하고 아까 말한 그 밖으로 나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햇볕의 역사를 직접 쓰는 겁니다. 이 계다를 무기로 삼아야만 AI의 그 압도적인 속도 위에 나만의 고유한 방향을 딱 세울 수 있는 거죠. 어느새 진짜 숨가쁘게 달려온 이 밀도 높은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우리는 2030년 AI가 인간 지능을 완전히 추월해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특이점의 정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 생존 지도를 함께 그렸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논의였죠. 네,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로 딱 모이는 것 같습니다. AI는 분명히 우리의 70% 실무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완벽하게 대체하는 압도적인 속도를 우리한테 선물할 겁니다. 네, 속도는 막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만의 축복, 그 비어있음을 통해서 AI가 절대 계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갈망을 계속해서 창조해내야 합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햇볕 아래 역사를 쓰고 거기에 나만의 의미를 진하게 곱해서 달빛 아래 신화를 만드는 사람, 즉 애잘직으로 반드시 진화해야만 하는 거죠. 네, 결국 AI와 주체적으로 융합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꽉 닫혀있는 개인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고요. 반대로 기술의 편리함에 취해서 아무 성찰 없이 AI에게 모든 결정을 다 떠넘기고 의존하는 개인은 결국 공허하게 영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청취자님, 제가 오프닝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의존하던 기존의 친절했던 내비게이션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드디어 누구도 그려본 적 없는 나만의 지도를 마음껏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완벽한 백지를 이제 막 얻어낸 것이죠. 네, 완벽한 백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당신의 그 업무 책상을 조용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회사에 딱 출근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처리하던 모든 실무의 70%를 AI가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면 당신은 그 남겨진 빈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센 파도 속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닷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AI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완벽한 하오를 1초 만에 제시할 때 오직 당신만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 묵직한 왜라는 질문, 즉 Why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다가올 특이점의 정글에서 당신을 가장 눈부시게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만의 거침없는 신화를 묵묵히 써내려가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